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확장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는 레이어2가 좋은 투자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투자를 1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레이어2의 투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레이어2 체인을 가격 성장면에서 메인 체인의 베타 체인으로 인식되는 면도 존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레이어2의 경우 메인 체인의 확장성의 벽을 해결해준다는 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레이어2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를 위해서 직접 리서치할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레이어2와 같은 좋은 투자 상품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어2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가설이자 결론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이어1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일반적인 목적의 레이어2가 가치를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의 두 번째 가설은 레이어1과 일반적인 목적의 레이어2는 금과 금 채굴 업체들과의 관계와 유사하다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레이어2 간의 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떤 레이어2로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렵다입니다.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먼저 레이어2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정의를 하자면, 레이어1의 많은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레이어2는 레이어1 외부에서 거래를 처리하고 이를 압축하여 레이어1의 블락 공간을 확보하고 거래 수수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체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체인의 확장성을 확보해주고 수수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레이어2에 대해서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레이어2가 레이어1의 확장성을 보장해준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가치는 레이어2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레이어1으로 가야 할까요? 레이어2가 없다면 다시 예전에 느리고 비싼 형태의 레이어1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레이어2로 인해 생긴 가치는 대부분 레이어2로 가야 하고, 확장성이 확보되어 가치가 올라간 레이어1은 과대평가된 것이고, 투자자로서 레이어2를 매수하고 레이어1을 공매도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더리움 레이어2가 근본적으로 레이어1을 확장시켜 줄 수 있을까입니다. 이더리움의 EVM의 경우 병렬 실행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어2가 메인 체인 바깥에서 거래를 처리하고 압축을 해서 레이어1 체인으로 보낸다고 해도 병렬 실행을 기본적으로 장착한 새롭게 등장한 레이어1 체인들보다 거래 속도면에서 경쟁이 되기 어렵습니다. 병렬 실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기반 레이어2의 거래 처리 속도를 보자면, 옵티미즘은 455 TPS, 아비트럼은 226 TPS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병렬 실행 가능한 레이어1 체인들의 TPS를 보자면, 스윗 네트워크는 29만 7천 TPS, 앱토스는 16만 TPS, 솔라나는 6만 5천 TPS로 레이어2의 거래 속도보다 많게는 1100배에서 적게는 650배 월등한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거래 처리 속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거래 처리 속도면에서 새롭게 등장한 레이어1 체인들에 비해서 경쟁이 어렵다는 점은 레이어2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는 새롭게 등장한 레이어1 체인들에 비해서 거래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점들을 동반합니다. 레이어2의 단점으로 첫 번째, 브리칭의 번거로움과 위험성을 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2에서 거래하려면 먼저 다른 블록체인에서 레이어2로 자금을 이동해야 합니다. 체인 간의 이동을 하는 브리칭 과정은 가장 위험한 활동으로 여겨지며, 2022년에 체인 아나리시스에 따르면 약 20억 달러가 크로스 체인 브리칭 해킹으로 손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칭 과정은 아직까지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남아있으며, 사용자는 코인이 도착할 때까지 꽤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최정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레이어2의 트랜잭션은 레이어1에 도달하고 확인될 때까지 완전히 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약 12초마다 블록을 생산하므로 레이어2 거래는 최종화되기까지 12초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에 민감한 트랜잭션을 해야 하는 디파이 사용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이어2가 개발자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분리와 제한된 상호 운영성 때문에 개발자들은 자신이 타겟팅하는 특정 레이어2마다 애플리케이션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개발자들이 레이어2마다 별도의 코드베이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저하되고 유지 보수에 관한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목적의 레이어2는 단기적으로 레이어1의 거래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지만 다른 단점들을 사용자 환경에 가지고 옵니다. 이런 일반적인 목적의 레이어2와 달리 앱체인의 경우라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게임을 블록체인하고 단독으로 자신들만의 체인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사용자 환경이 간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독 체인 안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스킨 등을 NFT화하고 사고 팔 수 있게 하면서 게임 NFT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디파이 형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체인에서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사용자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목적의 레이어2보다는 성공적인 앱 체인이 더욱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해당 체인의 더 높은 토큰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가설인 일반적인 목적의 레이어2는 금과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금채굴 업체들과의 관계와 비슷하다입니다. 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선물보다 현물 ETF가 사용됩니다. 이유로는 선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 새로운 선물로 갈아타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금 현물 ETF보다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채굴 업체들이 원자재의 베타 플레이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 채굴 업체들이 가격 면에서 더 많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차트를 보면 금 현물 ETF를 소유하는 편이 더 현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 채굴 업체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개별 업체들의 수익이나 운영 능력에 대한 위험 부담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레이어2와 레이어1과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인 체인인 레이어1의 생태가 커져야 레이어2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1의 성장이 담보되어야 함과 동시에 레이어2 팀의 운영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즉 일반적인 레이어1 투자보다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레이어2 투자이지만 가격 상승이 레이어1보다 월등하다면 할만한 투자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저의 가설에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가설은 레이어2 간의 경쟁이 심해질 것이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어떤 레이어2로 흘러갈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테크 투자자로 잘 알려진 피터 티엘은 경쟁은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주장은 경쟁은 기업 성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경쟁이 제로섬 게임과 같다는 점입니다. 즉 한쪽의 이익은 반드시 다른 쪽의 손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투자를 할 때 최대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진 투자 상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레이어2 시장의 경쟁적인 성향 때문에 저도 투자를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 많은 레이어2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와 레이어3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L2B.com에 가시면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레이어2가 61개, 그리고 레이어3는 1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023년에는 레이어2로 저도 투자를 고민한 적이 있지만 하지는 않은 스택스와 루스탁 정도가 존재했다면, 2014년에는 보타닉스, 밥, 바이슨랩스, 메릴린, B2 네트워크, 아플랩스, 스트리아 등 여러 비트코인 레이어2가 메인의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레이어2들의 경쟁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물론 소수의 레이어2가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경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레이어2의 역사가 깊진 않지만 가격 성장 측면에서도 레이어2가 레이어1에 앞설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 중에서 가장 시총이 큰 아비트롬과 비트코인 레이어2 중에서 시총이 가장 큰 스택스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트럼의 경우 2023년 12월에 1.3불 정도에 런칭을 했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2024년 7월 18일에는 약 41% 하락한 0.76센트 정도의 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은 1775불에서 3462불로 약 95% 정도 상승했습니다. 스택스의 경우 2019년 10월에 약 30센트에 런칭을 했고 2024년 7월 18일에는 1.8불 정도로 약 6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9,571불에서 2024년 7월 18일 기준 63,599불로 약 6.64배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제가 모든 레이어2와 메인 체인을 비교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레이어2가 메인 체인의 가격적인 면에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에는 오류가 있겠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아비트럼의 경우에는 많은 토큰 언락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택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약 5배 성장하는 동안 2022년 말에 약 20센트에서 2024년 3불 80센트까지 급성장하는 약 19배의 성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스택스가 일반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트코인 레이어2였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몰릴 수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 여러 비트코인 레이어2와의 경쟁 속에서도 더 많은 성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어2 투자는 버려야 하는 카드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레이어2 투자에 앞서 레이어1이 가능한 많은 실험 끝에 최종 모습으로 개발되었을 때 레이어2의 사용과 투자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레이어1의 혁신은 미미한 상태에서 이미 레이어2를 확장 솔루션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레이어1 자체를 최대한 더 개선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열렬한 이더리움 지지자이자 유명 크립토 헤지펀드 패러다임의
찰리 노이스의 트윗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메인 체인이 앱 개발을 위한 개선,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 그리고 더 빠른 거래 처리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가총액을 자랑하며 많은 레이어2를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에서 얼마나 새로운 혁신이 가능할지 불분명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인 체인 자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더 많은 기능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피캣 코드의 부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피캣 코드의 경우 비트코인 코드에 과거에 있었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안상의 문제로 삭제를 한 코드로 비트코인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기능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오피캣 코드를 다시 비트코인 코드에 넣는 것이 비트코인 개선 제안 BIP, 비트코인 임프루먼트 프로포설에 거치고 있습니다. 만약 오피캣 코드가 다시 부활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기능을 활용하는 레이어2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레이어1 체인들이 충분한 실험 끝에 최종화 모델에 다다르고 단순한 확장이 아닌 앱체인 또는 독특한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롤업들이 좋은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어2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